반갑습니다. 대한스포츠학회와 비욘드에서 진행하는 스포츠학 시리즈, 오늘은 종합격투기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성형외과 교실의 유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유희준 교수는 악안명부, 재건술 및 외상의 전문가시고요. 이 다년간의 그 종합격투기 대회 의무지원의 경험을 계시고, 스키, 골프 여러 가지 종목의 스포츠의 매니아이십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스키 프리스타일 종목의 의무지원에 참여하셔서 아마 그 스포츠 부상 장면에 제일 많이 출연했던 그런 의사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왼쪽에는 백지호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 심판그룹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 은승표입니다. 정형외과 스포츠학 전문이고요. 주로 운동선수들 전방십자인대 수술 및 재활을 시키는 스포츠학 전문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키 경기장 의무 책임자를 맡아서 활동했고, 유희준 교수, 백지호 심판장님과 함께 종합격투기 대회 의무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종합격투기 대회 때 아무래도 피가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경기가 과연 스포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중요한 그런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종합격투기는 엄연한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과 스포츠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싸움은 그 룰이 없는 거죠. 규칙이 없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걸 투기 종목이 일어난다면 그건 싸움이 되는 것이고,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 승부를 가리게 되면 그것이 스포츠가 되는 것이죠. 물론 격투기 대회 때 여러 가지 부상을 일어나긴 하지만은, 제가 그 선입견으로 가졌던 격투기 대회와 실제로 그 대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굉장히 절제된 그런 스포츠 행위라는 것을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룰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어떤 부상이 컨트롤되고 그 부상을 제어하는 것이 이 스포츠학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잘 아시고 나면은 이게 피가 좀 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잔인한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굉장히 그 경기력과 어떤 훈련과 그런 것들이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지호 심판장님께서 이 종합격투기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떨 때 용어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기술들이 행해지고 어떤 부상들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프리 오브 저스티스의 백지호 심판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독립심판팀으로서 약 여러 개의 작고 큰 대회의 심판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MMA 경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MMA, 종합격투기 혹은 이종격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종합격투기와 이종격투기가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합격투기는 뭐 타격기, 그러니까 입식격투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는 어떤 타격기 공격과, 그 다음에 레슬링 기술들, 뭐 클린치라든지 혹은 레슬링 어떤에서 올 수 있는 뭐 태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술기, 아까 말씀하셨던 주짓수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관절기라든지 그 이외의 어떤 유술기 등 뭐 룰에 허용되는 정해져 있는 룰에 허용되는 모든 격투 기술을 사용해서 정해져 있는 룰 안에서 룰을 충분히 지키면서 경기하는 현대의 이제 격투 스포츠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종격투기는 그럼 무엇이냐? 이종격투기와 종합격투기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격투기와 이종격투는 엄연히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격투는 다른 종목 간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종격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종합격투기 이전에 이제 이런 서로 다른 종목의 격투기가 이제 고유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루는데 어떤 그런 기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새 이제 많이들 정보가 많이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어떤 그레이시 가문이 다른 종목의 격투가들과 겨룬 어떤 그레이시 챌린지를 또 이종격투의 또 대표적인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전에 이제 극진가라데 창시자이신 고 최배달 선생님께서 다른 무술가들과 또 겨뤘던 어떤 방식, 또 유명한 어떤 결투로서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 20세기 최고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일본의 아주 유명한 프로레슬러인, 세계적인 프로레슬러인 안토니오 이노키의 대결을 아주 대표적인 이종격투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장의 형태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팔각형의 이제 옥타곤이라고 부르는 이런 케이지 형태, 오늘도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지 파이팅을 이제 원래는 대중적인 어떤 경기장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뭐 서구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통 케이지 파이팅을 하는 단체들만 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현재 빅리그인 UFC라는 단체에서 이 옥타곤 케이지 파이팅을 아주 선풍적으로 큰 인기를 주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종합격투기 단체들이 현재의 이 옥타곤 케이지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타곤 케이지, 이게 팔각형의 형태를 이룬 어떤 케이지 형태 말고도 또 다른 형태의 케이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원형 콜로세움이라고 뭐 많이들 불리고 있는 이 원형 케이지의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케이지는 이제 뭐 사용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제 벨라토르라는 MMA 단체와 싱가포르의 원 챔피언십이 이 원형의 케이지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사각링, 양쪽에 4개의 포스트가 기둥이 돼서 링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각링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여러 입식 격투기에서는 사각링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케이지 형태를 띄면서 경기를 잘 이끌고 있는 큰 대회사들이 이제 몇 대회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드 FC라는 또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FC라는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이라는 대회,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WGFC라는 큰 메이저, 현재 세계 국내에서 이 단체가 국내 MMA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더 비스트 챔피언십이라는 TBC라는 또 단체도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젠틀맨 플러 FC라는 부산에서 지금 현재 경남권에서 크게 이끌고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부흥을 이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TFC라든지 여러 좋은 단체들이 국내 MMA 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국외 대회로는 뭐 국내 이제 국내의 어떤 단체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도 또 국외에서 빅리그로서 우리 선수들이 많은 꿈을 또 꾸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잘 아시는 UFC라는 또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라토르 MMA, 조금 전에 그 원형 케이지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벨라토르 MMA,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원 챔피언십. 뭐 좋은 소식으로는 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익스트림 컴뱃에 소속돼 있는 김재웅 선수가 1위에 마틴 능구엔이라는 패더급 랭킹 1위 선수를 또 승리로 이끌었고, 또 옹래훈 선수가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챔피언십 대회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일본의 라이진 FF가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뭐 A10이라든지 인도의 브레이브 CF라든지 국외에도 여러 유수의 단체들이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체급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남성부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플라이급에서 무제한급 120.2kg 이상까지 가는 어떤 이런 9개 체급을 보통은 많이 이제 체급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성부는 아톰급에서 패더급까지 이제 5개 체급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 체급은 대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저울에 따른 허용 오차를 채택하는 기준도 대회사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내 대회 이 MMA 경기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포츠적인 룰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또 익스트림 또 격투 스포츠로서의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룰, 그 다음에 대회사마다 디테일한 룰들이 있는데, 보통
공통적으로 대부분 좀 사용하는 룰들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대회 룰에서는 우선 앞면으로 가는 팔꿈치 공격을 좀 전면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에서의 4점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발바닥 이외에 또 다른 포인트 2개를 짚어서 그라운드로 이제 판정이 날 때 앞면에 대한 팔꿈치, 그다음에 무릎 공격, 흔히 이제 4점 니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WGFC에서 4점 니킥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 뭐 이런 금지되는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MMA 경기는 던지기, 매치기 이런 공격들이 테이크다운으로서 허용이 되고 있고 그라운드에서의 관절기, 뭐 조르기, 초크 뭐 이런 것들이 공격을 공통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이제 요인으로서는 물론 이제 레프리가 경기를 말리는 레프리 스톱 RSC를 보통 이제 많이 MMA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케이지 닥터 어떤 선수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케이지 닥터에게 경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사를 물어보고 또 케이지 닥터의 결정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을 하는지 혹은 스톱을 시키는 어떤 닥터 스톱이라는 또 제도가 또 있고요. 또 스스로 상대방의 몸을 손을 2번 이상 두드려서 경기를 포기하는 의사라든지 바닥을 두드리거나 혹은 말로써 탭이라고 얘기해서 경기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의사를 나타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혹은 경기가 승부가 나지 않고 라운드 끝까지 갔을 때 판정을 지어내는 판정으로서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종합격 투기 기술에 대한 그런 지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네네네. 있으니까 실제로 시연을 해주시고 거기에 네네네. 따른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금지된 기술, 예, 반칙, 예, 예.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상의 위험도 이런 네네네.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좀 허용되는 기술들과 그다음에 현재 국내에서 이제 금지되고 있는 어떤 기술들, 그다음에 서브미션의 기본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부상에 따라서 또 원장님하고 또 말씀을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MMA 경기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연 및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에는 저희 국내 MMA 1세대인 슈퍼코리안 백종건 선수였지만 지금은 심판으로서 메인 심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백종건 심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좀 어떤 그런 공격 형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자면 기본적으로 펀치와 킥이 주로 이루어지는 타격기의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상대방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은 케이지로 밀어붙여서 클린치 및 테이크다운의 형태를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의 몸통에서 여러 공격 부위를 지점을 찾아내서 꺾는 형태의 관절기 혹은 조르는 형태의 초크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타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타격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에게 펀치나 혹은 킥으로서 공격을 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이트, 그렇죠? 그다음에 훅, 그다음에 어퍼컷. 네.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트는 상대방 정면을 공격해서 안면부나 혹은 바디를 쳤을 때는 복부 쪽을 바디 스트레이트로 공격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훅은 상대방의 측면, 멀리 떨어져서는 안면부도 공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퍼컷도 마찬가지 보통 기본적으로 턱을 공격을 많이 하나 턱 바디 블로우로 복부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멀리선 롱훅으로 롱 어퍼로 턱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몸통을 공격하는 보통 이제 붙은 상태에서 몸통을 공격하는 바디 블로우 혹은 바디 훅, 후려치는 바디 훅 정도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펀치는 뭐 대부분 이런 걸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 UFC에서 볼 수 있는 팔꿈치 공격들이 있는데, 팔꿈치 공격으로는 여러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수평 형태로 회전해서 치는 팔꿈치 공격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팔꿈치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날카로운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로 공격했을 때 뭐 이런 볼에 맞아서 정말 강한 타격으로 맞으면은 골절이 나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피부가 찢겨져서 크게 벌어지는 커트 형태를 볼 수도 있고요. 눈을 정확하게 맞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뭐 안구 부분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거나 뭐 이 안아골절이라고 하는 또 골절상을 또 입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큰 데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팔꿈치 공격은 사실 국내에서 이런 위험성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는 대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UFC에서도 허용은 하고 있지만 반칙으로 보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바로 버티컬, 수직으로 팔꿈치로 내려 찍는 형태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수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든지, 혹은 상대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후두부 부위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내려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은 후두부 부분을 팔꿈치로 정확하게 내려쳤을 적에 안구가 돌출되는, 크게 뭐 정확하게 적출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충격을 입고 돌출되는 그런 부상까지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큰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공격으로 팔꿈치 공격 중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킥이 있습니다. 킥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킥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로우킥. 자, 반대로 차볼까요? 자, 로우킥. 로우킥의 공격 부위는 이렇게 허벅지 부분이 무릎 바로 위에 허벅지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미들킥. 미들킥은 자, 몸통. 반대로 미들킥. 몸통 부분을 공격해서 복부, 장기 부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혹은 이렇게 갈비뼈에 골절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강한 공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잘은 안 되지만 헤드킥이 있는데 하이킥으로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자, 머리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있는데,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은 뇌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고 안면부 머리 쪽으로 바로 충격이 가기 때문에 뭐 심한 어떤 뇌진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잘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눈으로 어떤 경험상 큰 충격을 주고 선수가 약 한 뭐 3개월, 6개월 이상씩 쉬어야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뭐 아주 강력한 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헤드킥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헤드킥 당연히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아주 뭐 각이 크고 동작이 큰 만큼 강한 파워와 또 한 방에 선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는 킥으로서는 오블리크 킥과 그다음에 카프 킥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오블리크 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무릎을 직접적으로 발바닥으로 밀어서 밟아서 가동 범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를 전부 다 뭐 파열시킨다든지, 큰 데미지를 줘서 무릎 부분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공격을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카프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우킥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로우킥이 보통 허벅지 부분을 노려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카프킥은 이제 다른 말로 낮은 로우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낮은 레그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로우킥 형태로 걷어차서 충격을 주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아는 바로는 비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어서 데미지를 많이 쌓게 한다고 하는데, 이 카프킥이 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공격이냐면, 로우킥은 사실 큰 힘이나 이런 파워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 번 공격을 해야지 데미지가 쌓이는 반면에, 카프킥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바로바로 전달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단 몇 방으로 부어오르게 만든다든지, 제대로 맞으면은 이런 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금지되어 있는 기술로서는 예전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초창기 MMA 시절 때 프라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상대방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사커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안면부를 도장처럼 찍는다고 해서 발바닥으로
스탬핑 공격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공격은 국내에서는 거의 허용하고 있는 대회사가 없습니다. 뭐 굉장히 큰 부상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사커킥 같은 경우에는 턱 부분이 골절돼서 저희가 이제 바로 실려 나가는 어떤 형태도 좀 봤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현재로서는 대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금지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일본이라는 일부 대회에서는 이 형태의 공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대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공격하는 형태로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리 이노키 포지션이라 그래서 누워 있는 선수를 이노키로 표현을 하고 서 있는 선수를 알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종격투의 형태에서 나온 이런 포지션 이름인데 누워 있는 선수가 들어 올려 상대방의 앞면을 공격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복부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위를 찍어서 조금씩 데미지를 쌓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격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충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MMA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경기 격투 형태를 가지고 하는 공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시는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테이크다운은 가장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게 어떤 레슬링의 형태에서 많이 오는 태클이라는 동작으로서 테이크다운을 많이 보시는데 태클이라는 동작은 상대방의 몸에 달라붙어서 두 다리를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밀어서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이런 동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닥에 넘어지면은 위에서 테이크다운한 선수는 위에서 포지션을 잡고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려고 누르기를 계속 프레셔를 하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선수는 뭐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라운드 운영이 나오면서 MMA 형태의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격들이 국내 룰로서는 현재 파운딩 정도로 이렇게 공격 형태가 되게 되었고요. 뭐 UFC 같은 대회에서는 여기서 앞면에 엘보우까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크다운에서 사실 이런 동작에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힘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상대방 선수를 붙잡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 올린 다음에가 문제인데 그대로 바닥으로 이렇게 어떤 매치기 형태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테이크다운을 하는 선수들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에서 굉장히 큰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부상이 오기 때문에 국내의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다 금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케빈 랜들먼과 효도르의 프라이드에서 경기에서 케빈 랜들먼이 효도르를 아주 큰 저먼 스플렉스로 뒤에 머리 쪽으로 떨어뜨린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금 뭐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아주 위험한 동작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다운 형태를 또 가진다고 하면 또 이외에 또 어떤 레슬링적인 요소를 또 볼 수 있는 케이지에서의 싸움을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케이지에서의 싸움은 이렇게 붙어서 싸우는 클린치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나오는 공격은 니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상체를 고정시키고 펀치로 계속 가격을 하는 더티복싱이라고 하는 이런 공격 형태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두 다리 붙잡고 밑으로 뭐 이렇게 테이크다운 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좀 반칙들은 상대방의 낭심, 중요 부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반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을 가지고 이겨내고 경기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심판들도 낭심의 공격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MMA 종합격투기 하면은 또 많이 떠올리시는 게 서브미션,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조르거나 꺾는 이런 동작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저희가 설명하고 시연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안바라고 부르는 공격인데 안바라고 부르는 것은 바, 막대 형태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팔꿈치를 가동범위의 역방향으로 꺾어서 공격하는 형태를 안바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마운트에서 안바를 걸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사타구니 안쪽으로 올려놓고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내리고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꺾는 그런 공격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초크. 삼각 조르기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초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초크는 이렇게 다리를 피겨포, 사자의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상체 반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경동맥을 직접적으로 조르는, 그래서 실신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조르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왼손을 가지고 조르고 머리를 담가서 옷을 주고 아무튼 이런 경우 굉장히 혈압이 막 오르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바로 숨이 팍팍 막히는 그런 동작으로서 아주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런 어떤 공격 형태를 요새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주짓수라든지 이런 그라운드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트라이앵글 초크가 사실 이제 호신으로도 상당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런 주짓수라든지 이런 그라운드 계열의 운동을 좀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무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관절기 기술의 한 종류인데, 팔을 얽어 비틀어서 어깨의 가동 범위 반대쪽으로 꺾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팔이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고요. 예전에 이제 사쿠라바라는 그 일본의 선수가 아주 대표적으로 헨조 그레이시라는 그레이시 가문의 유명 선수가 있는데 어깨를 완전히 비틀어서 부셔버린 그런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체 기술. 자, 하체 기술은 이제 앵클락, 반대. 자, 앵클락. 다리를 그립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아킬레스건 부위와 앵클 쪽 중간 사이를 이렇게 겨드랑이 위쪽에 이 중간 사이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상대방 이 다리로는 몸통을 밀고 상체를 뒤로 제끼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직접적으로 충격이 오기도 하고 발목 쪽으로, 그리고 종아리 밑에 비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비강을 부셔뜨리기도 하고, 예전에 그 김동현 선수가 부서진 채로 싸운 그런 일화도 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홀드. 뭐 형태가 사실 이 형태는 아닌데 그냥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을, 토홀드는 발목을 꺾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발 바깥쪽에 날을 잡고 손목을 이렇게 잡아서 그립을 만들어 놓고 안쪽으로 가동 범위의 반대 방향인 안쪽 방향으로 꺾어서 발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서브미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니바. 자, 니바는 아까 암바가 있었죠. 암바가 있었는데 암바가 팔을 바의 형태로 만들어서 꺾는다면은 니바는 다리를 무릎 가동 범위의 반대 방향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업무를 봤던 엔젤스 히어로즈 대회에서 이 니바를 견디는 선수가 다리가 다 망가지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죠. 네,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하나 더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인데 히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고정시키고 뒤꿈치 부분에 그립을 만들어서 가동 범위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게 되면 발목에도 물론 충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전방 십자인대 쪽에 큰 충격을 주어서 다 파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체 관절기 부분에 좀 대표적인 어떤 기술들을 좀 알아봤고요. 분명히 이런 기술들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셔도 안 되겠고, 또 이런 기술들을 수련하는 주짓수라든지 이런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주 주의 깊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A 경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빠르게 시연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좀 부족하지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종합격투기의 대표적인 부상인 안면부 부상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 성형외과 유희진 교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면부 부상은 주로 그 출혈 및
이 골절 처치가 되겠는데 이거는 꼭 종합격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응급처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희준 교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안산병원 근무하는 유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2개 아간면 외상과 재건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수부 외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MA 이제 안면 부상에 대해서 보면 이제 MMA라고 구글에만 쳐도 이러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들 얼굴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면 부상 발생 빈도를 보면 이거는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한데 171경기를 분석을 했을 때 약 100명당 28.6건의 그 부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상 중에서도 약 70%에 달하는 그 비율이 이제 안면부에서 부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40%, 47% 가까운 게 이제 안면 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UFC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285경기에서 부상이 총 291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0명당 51건의 부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4건, 전체 부상이 앞에 자료랑 비슷한 정도 비율인데 66%가 이 안면부에서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상 쪽, 이 라서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열상인데 찢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이 전체 67건 중에서 무려 66건이 얼굴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의사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된 그런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한 경기인데, 자료인데 222경기 중에서 이제 부상 부위가 경기가 중단되는 게 안면부가 거의 93%에 육박을 하는 것이고, 뭐 상지, 체관 하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상 형태를 보면은 열상, 찢어지는 게 거의 80%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기전은 스트라이크 액션이 타격이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타격 기술이 이제 첫 번째 아까 심판장님이 첫 번째에서 보여주셨던 그 타격 기술에 의해서 이제 경기 중단되는 게 거의 87%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상 시점으로 보면은 1, 2, 3라운드 중에서 2라운드가 거의 절반의 부상 시점이라고 되는데 혹시 저는 이제 요거는 보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혹시 요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은 1라운드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체력을 소모하는 것도 있겠지만 2라운드 때가 되면서 1라운드 때 이제 보통 뭐랄까 좀 탐색전? 간 본다 그럴까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의 경기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2라운드 때부터는 선수들이 이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많이 풀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부상의 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부상 시점으로는 이제 2라운드 때가 거의 절반 이상의 부상이 2라운드 때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상 부위야 뭐 당연히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안면부 중에서도 이제 거의 한 20%에 해당하는 부상이 이 눈썹과 눈 주변의 열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그 찢어짐이 좀 중요한 이유가 눈 쪽이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야를 방해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기를 중단까지 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열상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눈썹 부위가 이렇게 좀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열상이 잘 발생을 하고 그럼 또 선수들 보면 다 이쪽 부위에 흉터 하나씩 없는 부분은 네. 없으실 겁니다. 저도 심판장님도 여기 하나 있으신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가 흉터가 생기게 되고 흉터살은 또 그 외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흉터가 팍 터지면서 또 피가 흐르고 그런 이제 약간 비셔스 사이클을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링사이드에서 케어를 할 때는 보면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옥타곤에 가장 1등석 VIP석에서 관람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통 한 3명 정도 앉아 있다가요. 이제 여기 문 가까운 데 앉아 있다가 심판이 이제 사인을 보내면 잽싸게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거나 정말 이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심판이랑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인을 드리기도 하고 심판의 사인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이랑 좀 긴밀한 그런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자리이고요. 저희 실제로 이제 여기 심판장님이랑 저인데 외국 선수 브라질 선수였었는데 이마가 찢어져서 어떤 처치를 했었고 여기 또 코피 나는 환자 뭐 이렇게 처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벼운 부상의 형태부터 보면은 일단은 뭐 찢어진 데가 없고 부러진 데가 없더라도 일단은 환자들이 굉장히 그 타박상이 많기 때문에 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음들은 이미 바켓으로 다들 팀마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잠깐 쉴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얼음을 대줍니다. 네, 이런 뭐 이 정도의 얼음찜질은 사실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되고, 근데 다만 만약에 정말 경기나 뭐 시야에 방해가 될 정도의 붓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처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음으로만 안 되면 이런 엔스웰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차가운 쇠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이렇게 밀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고, 아까 열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빵빵 펌핑하는 그런 박동성 출혈, 동맥 출혈이 있을 때면은 이제 좀 효과적인 지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지혈은 1번은 컴프레셔입니다. 압박인데요. 이제 동맥 쪽에 출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물론 그 출혈 부위를 압박하는 게 1번이지만 이제 그 메인이 되는 동맥을 찾아서 그쪽을 메인 루트를 일단 좀 차단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따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잠깐 보시면 여기 측두 동맥이라고 해서 귀 앞에 있는 동맥, 그다음에 얼굴 동맥이라고 해서 이 얼굴 중간으로 들어오는 이 동맥이 제일 큰 동맥 2개가 되겠고, 다들 아시는 이 경동맥 이렇게 3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뭐 동맥성 그 출혈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그 환부 자체를 찢어진 부위를 이런 식으로 컴프레션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 꺼즈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요새는 이제 이렇게 지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지혈 꺼즈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이런 걸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는 국소 그 혈관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인데 요거를 적셔서 이렇게 꺼즈를 대서 압박을 해주면 그래도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일시적이나마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혈이 되면은 이제 피가 계속 나더라도 사실 뭐 축구 경기나 이렇게 뭐 꺼즈를 감거나 하면 굉장히 지혈이 효과적으로 되겠지만 이 MMA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바셀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셀린, 아까 브라질 선수였는데 여기 이마가 요 머리 쪽에 거의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셀린 발라줬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 바셀린 정도 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지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피하층에서 이렇게 줄줄 나는 그런 피 같은 경우는 그냥 피부만 꼬매줘도 멋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테이핑도 있겠고 수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이런 본드 제품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찢어졌는데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겼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게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보통 찢어지면은 정형외과 가서 꼬매잖아요. 근데 성형외과 가서 정형외과가 아니고 저기 성형외과에 가서 꼬매요. 그 성형외과 가면 이쁘게 꼬매줘도 흉터도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아, 차이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은 그건 100% 네. 인정을 합니다. 성형외과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자전거 타다 넘어져. 아, 네네. 제가 얼굴을 꼬매고 오늘 그 스티치를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꼬매는 것보다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3배, 4배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 성형외과 가서 꼬맸습니다. 금액적으로도 큰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외상에 의한 그런 봉합은 다 보험 적용이 네. 되기 때문에 아, 네네네. 수가가 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수가는 똑같다고. 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선수들 바로 성형외과로 보내는 걸로. 성형외과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컷에 대한 지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비강출혈입니다. 비강출혈도 이 열상만큼 컷만큼이나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경기가 시작되고 피가 흘리기 시작하면 다들 뭐 코피, 쌍코피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쉽게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강 출혈이 있다고 해서 경기가 뭐 중단되지는 않는데 너무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라든지 이 비강 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피가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콸콸콸콸 쏟아진다거나 막 물처럼 줄줄 흐른다거나 그러면 어떤 지혈 경기 중에라도 지혈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경기 중에 이런 제품을 넣기는 쉽지는 않고, 이건 저희가 실제로 했던 건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면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국소 지혈 효과가 있는 에피네프린을 좀 적셔서 이제 임시로라도 이렇게 조금 저희는 패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조금 일시적인 그 지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경기 중에. 그래서 이거는 어디 찢어진 데도 없는데 계란처럼 이렇게 혹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경기 시간이 길지가 않은데 단시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안에서 무언가 혈관이 터졌는데 이렇게까지 피가 빨리 차는 거는 이제 동맥출혈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조금 심판장님이랑 상의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뭐 저희 경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히 발생은 하진 않지만 만약 이런 과정에서 경기가 계속 됐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언젠가는 팍 터지면서 네네. 막 피가 철철철철 이제 그렇게 동맥 출혈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만약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우선은 네. 해외 시합의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을 안고 경기하는 선수도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뭐 UFC라든지 뭐 그 이외 여타 대회에서도 특별한 어떤 조치 없이 경기를 그냥 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네. 있지 않나라는 시한폭탄 같이 저는 시한폭탄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분명히 저희 팀의 입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닥터분께 뭔가 좀 논의와 좀 잠깐의 경기를 스톱을 시키더라고 하더라도 닥터분과의 충분한 논의 후에 경기를 재개할지 안 할지를 또 이제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링사이드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뭐 여기 옆에 좀 장비도 갖다 놨지만 이런 장비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찌 하나 차고 면봉 넣고 바셀린 쥐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손에는 이 보스민 적신 면봉 그다음에 한 손에는 바셀린을 묻힌 꺼즈를 2개를 들고 심판장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사인이 울면은 즉시 그거 2개 들고 뛰어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의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디컬 스테이션 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경기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메디컬 스테이션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백스테이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링사이드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장비나 이제 그런 물품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가 계속 안 맞았던 환자들 이제 드디어 반창고나 붕대를 감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드레싱, 그다음에 코피가 더 추가적으로 안 멈춘다 그러면 안에다가 뭐 깊게 박아서 코피도 지혈을 해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간단한 열상은 컷은 좀 봉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처치뿐만이 아니라 정말 환자에게 발생한 그런 부상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특히 안면골 골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골절이 있는지 기본적인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빨리 응급실을 가고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디시전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인저리 그 리포트하는 폼이고요. 그래서 뭐 부위에 따라서 위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둔상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뭐 혈종인지 멍인지 아니면 골절이 심지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케어는 정말 골절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두골 골절은 이 이마 골절이 되겠고 이제 이 환자도 경기 후에 이렇게 한몰이 탁 육안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관상절개라고 하는데 다 열고 이제 뼈를 맞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죠 안화골절인데요. 눈뼈 골절이고 이 눈 아래를 싸고 있는 이 뼈가 이렇게 깨지면서 눈 주변을 싸고 있는 어떤 지방이나 근육 같은 내용물들이 이 밑에 공간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수술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안구 함몰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안화골절이 실제로 현장에서 링 내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교수 생각하시기에 외관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요게 제일 좀 타이피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쪽 뭐 눈 옆에나 이런 데보다도요. 이제 여기 환자 자세히 보면은 눈 하안검, 눈두덩. 예, 하안검인데요. 쪽에 하안검 물이 바로 많이 밑에 들어간 거. 예, 그쪽이 이제 부어 오르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 눈알과 바로 눈 안화연이라고 하는데 이 뼈에 충격을 받았을 때 안화골절이 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부상 직후에는 이렇게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지나야지 이렇게 부어오르고요. 골절 순간에는 그 부종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 경기 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긴 했는데요. 정말 타격 후에 이렇게 눈알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가장 골절을 시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비골골절, 코뼈 골절입니다. 이제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 코가 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도 휘는데 사실 우리 뭐 동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봐도 정말 콧등이 확 주저앉았다거나 완전히 한쪽으로 휘었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냥 코뼈 골절이 당연하고요. 코피는 뭐 기본으로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런 도수 정복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하진 않지만은 이런 각종 얼굴 중안면골이라고 하는데요. 광대뼈 골절, 그다음에 눈 안쪽이랑 코 안쪽에 있는 비안화나사 골절, 그다음에 상악골절, 그다음에 아까 그런 뭐 니킥이라든지 어퍼컷 이런 걸로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하악골, 턱뼈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부상이 또 굉장히 흔한데 아까 눈썹이랑 눈 주변이 돌출돼 있어서 그 열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귀도 또 돌출돼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환자도 이제 타격과 함께 이제 확 귀가 뜯어지면서 피가 이렇게 튀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열상, 그다음에 그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급성 혈종이 생깁니다. 그럼 혈종을 빨리 빼내지 않으면은 이제 이 만두기라고 해서 격투기 선수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컬리플라워기, 이어, 뭐 만두기 이렇게 떡기 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 재건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을 하면 빨리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컬리플라워 이어가 발생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흉터살이기 때문에 또 외상에 취약하고 또 피가 나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 아간면부 출혈 및 여러 가지 골절들 부상이 많은 거를 보셨을 텐데요. 이 부상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위험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역시 피가 많이 나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더 중요한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은 생각보다 종합격투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경기단체에 제도화된 그런 경기단체 경기에서 사망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지마비라든지 이런 거의 중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뭐 역시 부상은 많긴 하지만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부상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그거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안면부 출혈 및 외상에 대한 그런 처치를 한번 유 교수께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상 때 처치의 기준에 해당되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뭐 누구나 다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링사이드에서 그 의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저희 이렇게 출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라텍스 장갑이 수술바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환자 볼 때 많이 쓰는 장갑이고요. 근데 검은색을 주로 착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팔찌를 여기 스티치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컷맨들이 많이 쓰는 그런 팔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면봉을 꽂을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뭐 바셀린을 이렇게 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없을 경우에는 손등에도 묻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꺼지 양쪽에 갖고 있는데 이 바셀린을 꺼지에 왕창 묻혀서 한쪽에는 바셀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면봉에는 이 보스민 액을 적셔 놓습니다. 미리 담궈 놓고 있다가 이제 이 보스민이라고 하는 게 그 에피네프린 아까 그 국수 지혈 그 효과가 있는 그 여기인데 이렇게 면봉을 푹 적셔서 이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런 상태로 링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자가 그 열상이 있다 이마 쪽에서 여기 심판님도 보시면은 예전에 찢어진 그 열상 부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쪽에 열상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마른 꺼즈나 이런 걸로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에피네프린 적신 꺼즈로 그냥 그대로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분 뭐 그 중간에 경기 중에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오랜 시간 지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고 아니면은 저기 에피네프린 꺼즈 같은 걸로 이제 누르고 있다가 피가 좀 멎는 것 같으면은 바로 바셀린을 묻혀주고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흔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맥 박통성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얼굴로 가는 혈관이 크게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만져보시면 요 귀 앞쪽으로 가는데 살짝 만져보면 이렇게 퐁퐁 뛰는 그 박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측두 동맥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이 위로 가면서 이 위쪽 얼굴 양옆이나 위쪽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마나 눈썹 쪽에 열상이 자주 발생을 할 텐데 아니면 그 이쪽 부분에서 정말 박동성 출혈이 크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지그시 이제 눌러줘서 그 펄스가 안 느껴질 정도로 지혈을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면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턱이랑 이 하각인데 턱각이랑 턱끝 사이에 한 중간 지점쯤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안면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안면부랑 얼굴 하악 쪽이나 그쪽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역시 시청자분들도 살짝 만져보시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그 이렇게 펄스가 그 맥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딱 차단을 해서 이 두 개만 차단을 해도 얼굴 쪽에 되게 효과적으로 그 동맥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슬라이드에는 사실 경동맥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 빗장 근육 다 아실 건데 그쪽 쯤으로 해서 이제 팡팡 뛰는 경동맥을 차단을 하면 사실 머리로 가는 모든 혈관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뭐 출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경동맥까지 눌러도 괜찮긴 하겠지만요. 그런 일은 잘 발생해서도 안 되겠고 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흔한 게 열상 다음으로 이제 비강 출혈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비강 출혈은 보통은 뭐 코피 나면 이렇게 뒤로 제끼고 여기를 누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을 눌러서는 크게 효과는 없고요. 여기는 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면봉을 여기 준비를 하고 있고 보스민 적신 그 에피네프린을 적신 이렇게 큰 면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 피가 난다 그러면 피가 나는 쪽 비강에다가 그 면봉을 찔러 넣게 되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은 그 코뼈 밑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효과가 없고 넣게 되면은 이 비강 안쪽의 구조물이 보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 방향으로 집어넣어야지 효과적인 지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넣으려고 그러면 막 더 아프고 막 환자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피도 잘 멎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이쪽 방향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주면 생각보다 이 큰 면봉이 다 효과적으로도 들어가면서 지혈이 잘 되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한스포츠학회가 비욘드에서 진행한 종합격투기 소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종합격투기가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동원을 하면은 부상률도 낮출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뭐 현재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 WGFC 경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서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온라인이나 그거를 통해서 또 볼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어떤 좀 제약이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풀리고 나면 분명히 경기장에서도 오셔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의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선수들이 이렇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마음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면 이제 슬슬 10월, 11월에 경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경기가 재개가 돼서 또 저도 오늘 익힌 이런 기술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럴 때 이렇게 다치는구나 하면서 더 안전한 그런 의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스포츠학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단지 저희가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스포츠학을 통한 그런 스포츠 경기력 및 그런 전반적인 그런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주시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비욘드 WGFC 화이팅! 화이팅!